뿐만이 아니라 본 모든 분이 여지껏 본 신청가 중에 가장 새롭고 가장 이질적이고 전 매우 좋은 쪽으로 보니까 매우 당혹스러운 작품이었거든요. 아마 이 역을 맡게 되신 배우분들도 처음 생각하신, 모두 알고 있는 신청가와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 역을 맡으셨을 때 느끼신 감정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걸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 단골 신봉사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유태평양 씨가 제일 궁금해요. 기존의 신봉사 어떻게 달랐는지. 네, 저는 장님 전문 배우 네, 유태평양입니다. 매번 할 때마다 눈에 이상이 있는 역할을 맡게 돼가지고 네, 근데 지금 말씀 주셨듯이 저희도 사실 처음 연습을 들어갈 때부터 그냥 쇼킹의 연속이었었습니다. 이게 뺑덕이가 나와서 담배를 피는 모습, 그리고 신봉사가 첫 장면부터 거의 사지마비인 것처럼 축 늘어져서 전혀 딸에 대한 그런 애정어린 눈빛,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사실 처음에 이걸 어떻게 연기를 해야 하지? 내가 정말 이 심청이를 사랑하는 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연출님께서 주신 디렉션이나 연출님께서 저희에게 이렇게 이해시키시는 그런 말씀들을 들어보면 저도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오늘 처음 보신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여러분들만큼 저도 당혹스러웠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이게 매회 연습을 하면서 이 새로운 해석들이 제 나름대로는 또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 몸속에 이게 자연스럽게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막 제가 처음에는 엄청 고민을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뭔가 모르게 저도 자꾸 즉흥적으로 막 뭐를 하게 되고, 연습 때마다 그래서 연기하는 느낌이나 말하는 톤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달랐던 것 같고요. 실제로 공연할 때도 굉장히 연출님께서 정말 이렇게 방목을 하셨거든요. 그 주어진 어떤 그 공간 안에서 마음껏 뛰놀아봐라 라는 듯한 느낌을 저는 받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나름대로 굉장히 매 공연마다 느낌도 달랐고 뭔가 시퀀스도 되게 달랐고,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작업이었지만 저 또한 처음에는 굉장히 당혹스러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한 분 대답을 더 드릴게요. 우리 유리 씨가 심청과 완창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 심청은 또 어땠는지 유리 씨 얘기로 들게요. 저는 이제 오디션을 봐서 신청이 된 개고원의 입장인데요. 처음에 신청이 기존의 신청과 다르다라는 이제 그 문구를 보고 나는 저 오디션을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를 것이라는 거를 되게 기대하고 왔고, 그 다름은 대본을 받고 연출님과 얘기했을 때 기대 이상이었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럴 수가 있을까? 나는 아빠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을까? 이 정도로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모두가 나를 방관하는 이 상황에서 나는 어땠을까? 너무 사실 좀 과정 중에 저의 경우는 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혼자 있을 때 막 정말 너무 갑자기 어느 날은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좀 서글퍼지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사실 어제까지도 오늘 아침까지도 그렇게 보냈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김준수 신봉사와는 전주에서 했었고 유태평양 씨와는 서울에서 했는데, 이 두 분을 대할 때 제 태도가 좀 저도 모르게 달라지더라고요. 어떻게 달랐나요? 연출님께서 요구하신 이제 저희가 소통했던 심청이의 태도,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에 대하는 아빠에 대한 그런 것들은 있었지만, 김준수 씨 같은 경우에는 너무 딸인 제가, 아빠가 맨날 저한테 막 뭐를 도와주지도 않고 해주지도 않고 맨날 뺑덕이와 있고 그럴 때 내가 뭔가를 꼭 해줘야만 될 것 같은, 그러니까 내가 그래 아빠를 위해 죽어야만 할 것 같은 막 그런 약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주에서 사실 정말 분노에 차서 제가 신청을 했었는데, 유태평양 씨와 하면서는
왜 아빠는 나를 사랑해주지 않지? 왜 딸을 사랑해주지 않지? 그러면서 너무나 사랑받고 싶은 그 욕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저께 공연할 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날 봐주지 않아요?에 대한 그 서러움이 사실 조금 더 컸던 것 같아서 두 분. 마성의 남자라고 하죠. 우리 우정 씨는 어땠나요? 안 들을 수가 없네요. 저도 사실 유리 언니가 이제 얘기하셨던 것처럼 같은 마음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이제 그 평양 신봉사님을 할 때보다 서울에서 그 준수 신봉사와 할 때 더 뭔가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이 회피의 끝판왕인 이 아빠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이런 내 생각들이 차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준수 씨도 하면 지원철 관련해서 지금 얘기를 처음 듣는데 듣고 보니까 되게 제가 무심한 사람이에요. 연기를 잘하신 거죠?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석을 될지 잘 잘했다고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죠? 예. 저 역시 어렸을 때 아버지의 모습도 떠올려 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렸을 때 정말로 저에게는 정말 큰 존재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정말 다 모두가 아버지가 큰 존재이기도 하지만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되게 무뚝뚝하면서 엄마와 달리 정말로 말씀도 별로 없으셨고 또 때로는 엄청 엄하기도 했었고 그런 모습들의 이 신봉사를 보면서 그 어렸을 때 아빠의 모습이 순간순간 떠올랐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어떤 제 기억에 어느 순간에 없었던 것들이 하나씩 뭔가 이 역할을 맡고 연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때그때가 문득문득 생각이 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참 어렸을 때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때로는 엄청 밉기도 했었고 되게 무심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고 되게 야속하다 또 때로는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정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할 때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여러 가지의 감정들이 이 신봉사를 연기할 때 좀 더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 또 그런 것들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마도 진짜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 은연 중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런 얘기는 여기서 처음 듣거든요. 저도 새로운 되게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네. 사실 우리 김준수 씨가 늘 신청가 중에서는 뒤에 승천자로 그 황제복 입고만 나왔었는데 신봉사 역할을 사실 처음 했어요. 그때도 아주 새로운 신봉사를 했기 때문에 본인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일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아까 이쪽에 손 드시겠어요? 네? 예. 자 여기 아까 마이크 주셨나요? 예. 마이크 갖고 계세요? 네? 아니 아까 이쪽 분 먼저 얘기했고 그 다음 저기 전해주세요. 예, 여기 먼저. 예, 가운데 계신 분. 예, 아까 먼저 손 드셨어요. 자, 요 분 다음에 요 분, 그 다음에 또 예, 저쪽 뒤로 주시고요. 예, 말씀하세요. 네, 연출님께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많은 오브제들이 되었다고 보여지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 냉장고 속에 있는 인형들이 상처받은 혹은 희생되어진 심청을 뜻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얘기해 주실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 시작할 때 어린 친구들이 무대 뒤에서 객석 뒤에서부터 나오면서 시작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시작할 때 나온 70명의 어린 여아들과 냉장고에 있었던 그 여아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머리 모양을 한 인형들은 당연히 연결이 되죠. 그래서 아마 두 요소와 동시에 질문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그 어린이들이 뛰어올 때 아주 생생하게 소리 지르면서 살아있는 존재들의 느낌을 우리에게 아주 실질적으로 주잖아요. 저는 그걸 원했어요. 근데 저는 일종의 저는 여러분에게 드린 떡밥이에요. 그 처음에 나온 그 떡밥을 보고 그 아이들이 그 존재들이 어떻게 이 국회에서 학대당하고 버림받고 방치되는지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희생까지 가는지 그 전개를 하기 위해서 시작을 떡밥을 한 거고요. 이제 2막에 가서 인터메조가 끝나고 나면은 신봉사와 뺑덕의 씬이 있는데 뺑덕이 도망가기 직전에 그 냉장고를 열어보죠. 거기에서 그 아이들과 똑같이
생긴 어떻게 보면 박제되거나 냉동된 그 희생된 어린이들, 여아들, 소녀들, 딸들의 모습을 발견하는 걸로 연결을 시키고 싶었어요. 답이 되셨습니까? 예, 네, 되셨겠죠? 네, 이쪽 분.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기 희경동에서 온 그 70대 그 할머니입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오셨는 줄 알았어요. 아, 저를 근데 저는 이 신청전에 대해서 이렇게 그 얘기를 그 조선일보를 보고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꼭 이거는 봐야지 되겠다 싶어서 제 연령 그 나이층에 있는 신청전하고 요즘 신세대 그 친구들하고 그거를 한번 대비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기대를 갖고 여기를 왔는데 와서 들어보고 참 죄송한데 우리 밝혀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신청이가 저희 조카거든요. 그래서 더 유리 씨. 관심이 네. 모르겠지만 네, 그런데 너무너무 그 와서 참 많이 울고 눈물도 흘리고 그 다음에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클라이막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굉장히 제가 이제 제 나이에서 기대를 했거든요. 기대를 했는데 글쎄요, 제가 좀 더 생각이 짧은지 아니면 그쪽이 깊이가 더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희생은 희생으로서 이렇게 끝나고 또 신봉사는 애절하게 그 역할을 아주 목이 터지라고 했는데 거기에 조금 그런 대로 우리한테 저한테 느껴진 점은 조금 방탕하고 놀고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보여주면서 그러나 이제 마지막 크라이스를 보면서 그래도 우리 나이에는 그래도 이렇게 아직도 살만한 시대구나 이런 그 신청들을 보면서도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고 많은 눈물도 흘리고 그 다음 우리 제작진들 우리 연극하시는 분들한테도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내 자식 손녀들한테도 와서 꼭 이 극을 봐라 라고 선전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가 한 가지 부탁 말씀 드릴 거는 이 자리는 소감을 말씀하는 자리는 아니고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저쪽 어린인가요? 여기 앞에? 네. 아까 제가 예약한 분이 있던가요? 가운데 저쪽 분 먼저 하고 여기 어린이. 예. 공연은 정말 잘 봤습니다. 약간 공연을 보고 너의 죄를 고하노니 이제 좀 눈을 떠서 좀 세상을 보라는 그런 메시지를 좀 받았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약간 그 전국에 많은 수많은 그 신봉사들이 더 희생당한 그런 심청이들을 좀 대변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공연을 봤을 때 그 색감들이 좀 눈에 많이 띄었었거든요. 그 가해자를 나타냈던 그런 색감들과 그리고 피해자를 나타냈을 때 그 색감들이 너무 차이가 있어서 이런 것들의 모티브를 어디서 받으셨는지 이게 좀 많이 궁금했습니다. 네. 제가 지금 관객분들의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질문과 멘트들을 들으면서 더더욱 재밌게 생각했는데 각자들 관심 있는 부분들이 다르신 것 같아요. 지금 질문하신 관객분은 굉장히 비주얼한 것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아주 즐거운 질문이에요. 근데 제가 제대 대답을 규정해서 드릴 수가 없는 게 이 색감을 어디서 갖고 왔는지 저도 사실 모르겠어요. 제가 세상에서 두고 벗고 느끼고 그런 모든 것들이 저도 모르는 무의식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이야기와 만나면서 풀어져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은 굉장히 신비롭고 제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그 선택할 때 예를 들면 붉은색을 선택했다. 그럴 때는 한 가지는 확실해요. 붉은색은 피 색깔이잖아. 그래서 제가 자주 좋아하는 자주 쓰는 색깔인데 생명이자 또 그 피가 없어지면 죽기도 하고 또 일단 비주얼적으로 굉장히 강렬하죠. 그래서 붉은색이 많이 나오는데 한 가지 제가 딱 이성적으로 결정한 거는 색깔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심청이 입고 있는 후디예요. 근데 후디가 처음에는 연록색이고
마지막에서는 붉은색이에요. 그거는 심청이가 심청전에서 나올 때 입은 한복 색깔이 똑같은 색깔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착안을 해서 후디를 두 가지 색깔로 나눠서 한번 입고 시작은 파랗게 하고 끝은 붉게 끝나자. 그렇게 괄호만 쳐놓고 그 나머지는 색깔을 제 무의식에 시키는 대로 그냥 골랐습니다. 네, 대답이 되셨죠? 이쪽. 예.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실 30살이 된 어머, 만으로 죄송해요. 그래서 너무 너무 감사해요. 어려워요. 네,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이제 극에서 다양한 여성 캐릭터가 나오면서 그게 못된 뺑떡이든 생각보다 냉철한 승상이든 죄송해요. 되게 주체적인 입체적인 여성 캐릭터들이 많이 나왔는데 무엇보다도 좀 그 수많은 심청들, 그러니까 인당수에 심청이 빠지기 전에도 빠졌던 뭔가 돈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보호해줄 사람이 없을 심청들이 되게 많았을 것 같고 그게 표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회를 살아가는 이제 저희 세대 여성들 마음속에도 심청이 하나씩 다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오늘 극을 본 이후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의 심청을 어떻게 돌봐줘야 할까라는 질문이 좀 생겨서 심청을 연기한 배우분들께 이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우리는 우리의 심청을 돌보고 살아가야 할까요? 근데 조금만 생각을 제가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오늘까지 심청으로 있어서 사실 저는 조금 되게 일상의 원래 성격이 밝은 편이고 저는 이렇게 주변을 좀 잘 돌보는 타입인 것 같은데 정말 이거를 하고 있는 동안에 조금 심적으로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은 그거를 조금 나오고 제가 그거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언젠가 그 SNS 어디라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현달이십니다. 그 질문 주신 게,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심청들을 어떻게 돌봐야 하냐라는 질문. 그러니까 심청회를 했던 사람으로서 혹시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그건 각자 자기 마음을 각자 알아서 잘 돌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정리를 하자면 평소에 우리가 좀 더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약자들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무심히 지나쳤던 것을 한 번 더 되돌아보고 이런 것들이 아마 다 같은 그런 우리 주변의 심청을 돌보는 사실 이거는 뭐 사실 꼭 여자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두 사람 아직도 심청이에요. 네. 하나만 생각난 거는 제가 이제 여기서 객원으로 참석을 했지만 저는 원래 밖에서 음악 활동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하고 있는 팀 노래 중에 비손이라는 곡이 있어요. 저는 그 곡을 부를 때마다 단 한 번도 거짓으로 불렀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이웃을 돌아보아 헐벗고 굶주리니 아프고 버려지니 모든 것 챙기시고 모질고 험한 말로 상처 주지 말으시고 따뜻하게 감싸주는 그런 사람 되게 하소 이런 소리가 있거든요. 이렇게 박수 주시면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또 우리 뺑덕이네도 질문 받을 게 많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우리 마이크 어디 가까이 있나요? 여기 너무 가운데서 멀어서 잠깐만요. 마이크 지금 어디 있어요? 마이크 여기 하나만 있나요? 예. 그러면은 여기 남자분인가요? 잘 안 보여요. 예. 그 남자분한테 얼른. 자, 남자분 질문하고 저쪽에 있는 남자분 손 들고 있는 분한테 가겠습니다. 네, 먼저 훌륭한 공연 너무 감사합니다. 땡덕어버 해주셨던 이소연 소리꾼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원래 참극 단원이시잖아요. 근데 이번에 맡으셨던 땡덕어범이 워낙 아이캐칭하기도 하고 기존의 참극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좀 섹슈얼한 그런 캐릭터이기도 하고 워낙 파격적이다 보니까 처음에 배역을 받고 또 연습하실 때 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의 땡덕 어멈을 좀 표현을 하시고자 노력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은 특별히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뺑덕을 사실 이전에는 뺑덕이라는 캐릭터는 항상 해학적이었어서 저는 해학적인 뺑덕을 한번 맡아보고는 싶었는데 이런 뺑덕이 올 줄은 몰랐어요. 대본을 딱 받았는데 항상 뺑덕이가 나오던 그 장면에서 뺑덕만 있길래 앞에는 아무것도 뺑덕하고 제 대사나 그런 것들이 없길래 조금 수월하게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천천히 읽다 보니까 모든 지문에 뺑덕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뺑덕, 그걸 심청을 바라보는 뺑덕, 신봉사를 바라보고 있는 뺑덕, 담배를 피는 뺑덕, 모든 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나에게 이런 시련 주시나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사실 하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이 신청가를 이렇게 해석해보는 그것도 재미가 있었고 뺑덕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재미있었고 또 소리에 기대지 않고 대사에 기대지 않고 제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몸으로 드러내고 그리고 눈빛이나 그런 몸으로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사실 창극에선 많이 없어요. 아무래도 이 소리로 보여줘야 하는 게 많아서 그래서 사실 기댈 데가 없어서 어렵기도 했고 기댈 데가 없기 때문에 재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매우 흥미로운 작품이었고 또 이번 기회로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뺑덕 역 맡으신 분한테 질문하려고 했는데 먼저 하셔갖고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물론 신청이나 신봉사가 메인이 되지만 그 뺑덕의 그 작품 자르고 있는 포즈 그러니까 쭈그리고 앉아서 담배를 피거나 그러니까 구두 한쪽이 떨어지는 것들 이런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뺑덕이 갖고 있는 그런 좀 외로움 그리고 신봉사한테 접근하는 마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보였거든요. 이제 그런 쪽에서 심리적인 쪽에서 어떠셨는지 한번 질문. 사실 연출님께서 그냥 그렇게 앉아봐 라고 시키실 때도 있고 제가 그런 행동들을 취해볼 때도 있었는데 어떤 마음이 들어서 그런 행동이 취해질 때도 있고 그런 행동을 취해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막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뺑덕이라는 인물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 작품에서는 인물이기도 하고 관찰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이 우리 세상을 그냥 사람이라는 걸로 표현해 놓은 것 같아서 꼭 인물이 아니어서 이 작품에 서 있을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들을 그때그때 드는 감정들을 표현하고 싶었고요. 그런 자세나 인물들을 바라보는 뺑덕의 모습이 관객들에게 이 전체 극을 볼 수 있는 방향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혹시 더 있으신가요? 저기 맨 뒤에서 써주셨는데 저기 맨 뒤 요 중간에 하얀 옷 입으신 남자분 그렇게 한 명만 더 받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쪽 뒤에 여자분 이렇게 세 분을 질문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영상 촬영에서 라이브로 보여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이미 이 신청이라는 극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시선들이 오고 가는 그런 연출이 돋보이는 작품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와중에 또 한 번 카메라 라이브 기법을 써서 또 하나의 시선을 강조하면서 보여줬다라고 느껴졌어요. 그런 부분을 연출적으로 배치하신 이유가 뭐였는지 그리고 어떤 인물의 시선을 대변하는 건지 이것들이 궁금했습니다. 저는 일단 대답이 굉장히 단순한데요. 저는 영상 미학 자체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그 호불호가 들어가요. 저는 그것이 제 작업에, 제 일에 어떻게 보면은 프리빌리지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거. 일단은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저는 무대가 가진 한계가 항상 느껴져 왔었어요. 무대는 엄청 평면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는 그냥 액자의 그림 같은, 그리고 거기서 관객 좌석의 위치에 따라서 사람들의 얼굴이 부분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뒤통수만 보이기도 하고, 이제 그게 공연의 매력이자 또 한계이기도 한데, 그걸 어떤 식으로든지 좀 극복을 해볼까 그 생각을 하던 차에 제가 몇 년 전부터 영상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무대는 우리가 보통 앞에 제4의 벽이라고 부르는 투명의 벽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벽을 뚫고 보는 거죠. 근데 저는 제5의 벽을 만들고 싶었던 것이, 예를 들면 이 장에서 신봉사가 방에 누워있을 때 우리는 그의 누워있는 모습을 클로즈업으로 보죠. 그럴 때 막이 뒤에서 열리면서 그 방에는 그뿐만이 아니라 많은 낯선 술 취한 승려들이 그 집을 꽉 채우고 있는 장면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관객들이 예기치 않던 어떤 상황을 마련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고, 또 우리 시야가 지금 한계되어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사람들을 더 관객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 직접 송출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영상을 미리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공연의 묘미는 라이프타임, 우리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을 함께 보내는 그 실시간이라는 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영상 아트를 만들어서 쓰는 것보다는 실제 지금 땀 흘리면서 노래하고 연기하고 감정을 느끼는 그 인간들의 모습을 관객들이 같이 살고 있는 이 시간에 공유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쓰기도 하고요. 또 가장 단순하게는 멀리 있는 관객들, 예를 들면 2, 3층에 있는 분들은 이 위에 상단에 송출되는 영상을 보면은 또 그게 흐름을 놓치지 않고 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보다 보면 다 풀샷으로만 보는 거거든요. 거기에 또 뒤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망원경을 들고 보기도 하는데, 망원경 없이 아주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장점이 있어서 저도 참 좋았습니다. 자, 다음 질문. 예. 네, 원래 제가 마지막으로 알고 있었는데 뭔가 질문이 겹친다고 받았습니다. 네. 저는 2011년부터 창극단 레퍼토리 공연을 빠짐없이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공연도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돌이켜보는데 신청 레퍼토리가 가장 다양한 해석으로 창극단에서 많이 보여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호기심이라 대답은 안 해줘도 되는데, 혹시 국립창극단에서는 가장 최고 혹은 최선의 신청을 계속 찾고 계셔서 여러 버전을 시도하시는지가 좀 궁금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오늘 봤던 거는 분명히 판소리가 국악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극보다는 뭐 현대적으로 연출한 오페라나 연극 같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을 때, 분명히 앞에서 고수가 국을 치고 있는데도 관객들도 실은 뭔가 약간 관성적으로 얼쑤나 지하자를 하고 싶은데 전혀 그런 타이밍을 할 수 없는 공연이더라고요. 특히나 신청은 원래도 그렇게 하는 공연이 있어서 보는 저처럼 하시는 배우분들도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낯서셨을 것 같은데, 의도적으로 일부러 이렇게 연극적, 오페라적으로 좀 하신 건지, 뭐 아니면 뭐 이러면서 어떤 감상이 드셨는지, 뭐 아무 내용이나 관련 내용을 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제 심청가라는 워낙에 뛰어난 판소리를 우리가 갖고 있죠. 판소리 5바탕. 근데 사실 그걸 갖고 소리로도 드라마를 펼칠 수가 있고, 또 입체창, 또 창들 다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원전을 하기도 하고, 이거를 부분부분 떼서 이렇게 뭐 그 황성 올라가는 대목만 아주 코믹하게 뺑덕이내 가지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저희가 2년 전에 심청가라는 제목으로 정말 그것도 소리가 바탕이 돼서 원전을 살린 손진책 연출님의 심청가를 공연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다른 심청가고요. 저는 또 다른 심청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들어보면 사실 이제 신봉사를 보면서 많이 억울해하시는 남자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봉사 입장을 대변하는 심청가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떤 거 하나를 정해놓는 게 아니라 앞으로 국립창극단, 또 다른 창극단에서는 마찬가지고 우리 원전을 가지고 시대마다 사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처음으로 이렇게 현 시대의 시각으로 이렇게 뵙기 때문에 더욱더 이렇게 많은 이렇게 그 논란 또는 이렇게 회상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동시대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사실 그 시대마다 달라지잖아요. 그런 점을 한번 참고하시고 앞으로 또 저희가 또 전혀 다른 차원의 또 춘향도 나올 수 있고 적박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는 그냥 이번에는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마지막 한 분 더 질문 받을까요? 요 앞에 분, 예. 시간이 딱 맞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심청을 들어왔기 때문에 심청이 같은 하늘이 낸 효자가 복을 받고 그리고 클라이맥스 장면에서 아빠랑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는 그런 상을 받는 그 이야기 구조가 되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는데 외국인 스태프들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가 좀 궁금했고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효를 수행하는 그 행위 그거에 이해됐을까가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심청전의 클라이맥스는 아버지랑 만나서 눈을 뜨고 아버지랑 행복하게 산다라는 그 장면인데 솔직히 이 극에서는 거의 심청이가 반강제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포기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으로 아버지의 눈등이 일종의 형벌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작가적으로 이런 재회 장면을 어떻게 구성하려고 고민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질문에 답이 들어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긴 설명을 할 큰 필요성은 못 느끼는데 첫째로는 질문에 독일 스태프들의 반응. 독일 스태프들은 반응이 일단은 제가 이 작품을 극본을 독일어로 원본을 썼는데요. 제 극본만을 읽었어요. 그들은 처음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심청가의 그 건선징악적인 내용을 전혀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국에 와서 리허설을 하면서 그때서야 완전히 다르구나를 얘들이 알게 된 거예요. 리서치를 해본 결과. 그러면서 이제 와 이렇게 다르게 해석을 했구나 그랬는데 이제 그 유럽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독일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적이 한 3개 정도 섞여 있는 팀인데 타자의 시선이라는 게 저는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이번에 많이 했어요. 이게 그들이 언어를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런 종류의 소리를 들어보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리허설을 하는 동안 예를 들면 순수 씨나 태평양 씨가 심청의 추월만정을 들으면서 딸의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이제 자기의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하는 그 장면. 그래서 그러니까 예외 없이 전부 다 저만 빼고 통곡을 했어요 그때. 네, 저는 안 울었습니다. 그것에서 저는 모든 거 이거는 권선징악을 떠나서 아무튼 그 상황에 인간이 처한 극적인 상황과 감정이 100%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통하는 거구나. 그때 그걸 알아가지고 이게 권선징악도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제가 만든 이 버전도 문제가 아니고 저는 장면 9장까지 있죠. 장면에 100% 감정과 스토리를 끌어내면은 그 외의 질문은 무의미해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눈을 뜬 게 형벌 같은 게 형벌이죠. 차라리 눈을 안 뜬 게 나았을 정도로 자기가 한 잘못을 깨닫게 되잖아요. 힘없이 약하고 자기의 보호가 필요한 딸을 방치하고 죽어버리게 만들었잖아요. 자기 자신의 이기심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깨닫게 되는 순간은 형벌이겠죠. 그래서 제가 어쩌면 마지막에는 차라리 자기 눈 뜬 다음에 눈을 다시 파내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결말까지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연습을 하다가 제가 그거는 이제 포기를 했는데 지금은 뭐 많은 여러 종류의 제 결론들이 있었는데 눈이 파는 거는 아니에요. 자, 제가 마무리할게요. 아직 있었죠? 제가 봤을 때 이 작품으로 해석을 해서 연출님께서 뭔가 마음속에 큰 응어리와 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뭔가 느껴졌어요. 자, 오늘은 관객과의 대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 배우들도 사실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고 싶은 말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밴드부터 이렇게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공연을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 모든 해석이 항상 달라지는 이 바탕 말고도요, 모든 바탕을 새롭게 하는 데는 우리가 판소리를 할 때도 화자의 입장에서 흥보를 그릴 때 흥보를 불쌍하게도 부르는 사람이 있고 흥보를 미련하다고 생각하면서 부르는 사람이 있듯이 그렇게 화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원전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번에도 그렇다고 생각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원전은 배반한 느낌이 드시겠지만 이거는 오늘날의 또 다른 해석이다.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 궁창단과 윤하kim 연출인의 해석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리 씨?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이 있고요. 세상에 뭐 어떤 곳에도 정답은 사실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도 공연을 이렇게 했지만 또 여러분께서 어딘가에 올리시는 각자의 해석을 보면 꽤 흥미롭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저희 공연 잘 즐겨주셨으면 그게 가장 행복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공연 이렇게 관람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윤하kim 연출님과 함께 이렇게 작업할 수 있게 되어서 저는 정말 재밌었고, 그리고 심청이라는 작품을 만나서 매 순간 흥미롭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평양 씨 먼저. 일단 너무 재밌고 또 좀 한편으로는 아픈, 그리고 아주 계속 기억에 남을 그런 작품일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 창극을 하면서 계속 느꼈던 게 정말 창극이 변화하고 있구나, 그리고 진화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작품을 통해서 한 번 더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 또한 열심히 변화하고 열심히 진화하는 사람으로 또 여러분들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작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리꾼들에게 가장 익숙한 심청의 바탕으로 처음 어쩌면 소리꾼들에게 정말 익숙한 소리기도 하고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 심청을 만나면서 저 역시 신봉사라는 역할을 처음 맡게 되면서 대단한 영광인 시간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아주 연출님 그리고 거기에 만났던 또 다른 스태프분들까지 아주 뜨거운 여름날 연습실에서 아주 열기를 가하면서 작품을 준비했었는데요. 마침 오늘 이제 딱 끝나는 이 시기가 오니까 또 시원섭섭하네요. 그래도 하는 동안 또 다른 어떤 심청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소리꾼들에게 또 다른 시선에 볼 수 있는 그 눈을 뜨게 해준 그런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했고, 그래서 더 저에게는 뜨거운 작품으로 남을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끝까지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심청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출님, 사실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독일로 돌아가세요. 꽤 긴 시간을 한국에서 고생하셨는데 총 소회를 듣겠습니다. 이게 고생이라는 표현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강렬했고, 저에게는 판소리와 정말 좋아하게 된 기가 막힌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말을 안 쓰는 곳에서 살고 한국말로 작업을 안 하고 처음으로 이제 모든 스태프들, 뒤에 계신 선생님들, 그리고 노래 부르시는 분, 모든 사람들이 저의 모국어를 쓰는 그런 작업 환경에서 더군다나 제 무의식 속에 어린 시절부터 어쩌면 제 DNA 속에 녹아있을지도 모르는 판소리라는 그런 장르를 가지고 작업을 한 것은 저에게는 아마 잊을 수 없는 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여러 번 한 얘기긴 한데 이런 식으로 예술가가 귀향하는 것만큼 소중한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멋진 말을 해서 마무리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국민 창극단과 연하라 만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사실 한 분 계세요. 저기 계시는데 우리 전주소리축제 이황준 이사장님이 저희 중례를 해주셨습니다. 저기 한번 인사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자, 국민 창극단은
굉장히 심청으로 많은 이제 그 화제가 몰고 왔지만 이분들하고 다르게 저는 또 이제 다음 작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성에 오래 빠져 있을 수는 없고 앞으로 또 달려갈 테니 여러분들 계속해서 국립창극단 공연 보러 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인사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